지금부터는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를 조금 더 유연하게 영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은 한계상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영화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의 주제는 부산행이라는 영화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좀비 영화라고 하는데 최초의 좀비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좀비 영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부각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들어와서 최초의 좀비 영화라고 얘기를 듣는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화 속에는 공유가 나와요. 네, 공유가 나오는데 공유가 뭐 하는 사람이면 증권사 펀드 매니저입니다. 증권사 펀드 매니저인데 팀장이에요. 팀장. 네, 권력이 좀 높은 팀장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서구가, 그 사람 이름이 서구거든요. 네, 서구가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아마 투자자인 것 같아요. 투자자인데 엄청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 거 팔어! 내 거 팔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구가 점잖은 목소리로 그렇게 팔면 아무래도 다른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여기 대주주야! 내가 팔려면 파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구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서구가 그 투자자한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와 서구의 생각은 다른데, 그런데 그 전화 통화를 끊고 부하 직원을 불러요. 부하 직원을 부르면 뭐라고 하면 전부 다 던져!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전부 던지면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라고 얘기하니까 서구가 뭐라고 하면 야, 너 언제부터 개미 보고 이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뭔가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까 그 투자자한테 굽히긴 했어도 어찌됐든지 간에 투자자랑 다른 생각을 하는 서구는 그것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한테 야, 투자자가 그러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언제부터 개미 보고 이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요, 사회복지를 한 20년 넘게 해본 결과로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꿈과 희망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고,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이 역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방식은 전문가로서 제 마음을 펼쳐야 되는데, 제 행동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정책은요, 특성이 어떤 거냐면요, 국민 모두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책을 펼치면 몇몇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돼 있고 몇몇 사람들은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봅니다만 극소수 아니면은 소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책이요, 되게 재밌는 게 사후약방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꼬까닥 하고 죽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바보처럼 그냥 약방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먹일 약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약방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사후 약방문인데, 우리나라 정책이 대부분 사후 약방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풍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복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예방이란 차원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요, 사회복지사무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죠. 행정복지센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근데 그 전에 뭐였어요? 주민자치센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엔 동사무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나이 드신 한 7, 80대 어르신들은 아직도 무슨 단어를 쓰냐면요. 동회라고 해요. 동회.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면 동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90년대쯤에 사회복지사무소라는 걸 만들어서 복지라는 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복지라는 부분들도 국가가 각 시군구 읍면동에다가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저기 드림스타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 드림스타트는 뭐냐면요. 위스타트라는 사업에서 나왔어요. 위스타트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데요. 위가 뭐냐면 웰페어, E는 에듀케이션, 교육과 복지는 동일선상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미국과 영국 헤드스타트, 슈어스타트에서 차용해온 우리나라만의 아동복지 제도였어요. 그걸 이제 경기도에서 실시를 한 거를 위스타트 사업을 국가가 가져가서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뭐예요? 개천에서 용난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드림스타트 그러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 개천에서 용난다 프로젝트잖아. 네가 가진 재산, 네가 가진 능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똑같은 교육의 기회, 똑같은 복지의 기회를 받아야 된다라는 제도가 바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제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나와요. 이 희망복지지원단은 노무현 정부 말에 유시민 전 장관이 선지원 후심사 정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각지대 계층을 돕는다고. 그게 이제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경기도지사였던 모 지사님이 그걸 가지고 가셔서 만든 것이 무한돌봄이었는데 그 무한돌봄이 선지원 후심사 제도였는데 그것이 공적 체계에서 민간 체계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하나 납니다. 그게 무슨 뭐 세상이 뒤집어질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건이었어요. 부천 세자매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사각지대였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들에게 맞는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많은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던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단어가 나왔죠. 그게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던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각지대.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무한돌봄 제도하고 저 서울에 오면 희망온돌 제도가 있어요. 이 무한돌봄 제도랑 희망온돌 제도를 다 이렇게 융합시켜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사업들을 했는데 그것이 시초가 뭐다? 희망복지지원단이었어요. 그래서 희망자를 넣은 거예요. 그때 대통령님이 희망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읍면동 허브화라는 게 있잖아요. 허브. 이게 뭐 이렇게 향기 나는 그 허브가 아니라요. 그 여러분들 어떤 코드나 이런 거 있으면 왜 두세 개 꽂을 수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손과 저쪽 손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연계의 의미가 우리가 허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허브화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복지는 읍면동으로 통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여러 가지 일에 의거해서 좌초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 계속 불려 다니고 읍면동 허브화 교육받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쏙 들어갔죠. 근데 그 읍면동 허브화가 그 다음에 정권이 싹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뀐 게 뭡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읍면동 허브화의 원래 이름은 뭐다? 커뮤니티 케어의 원래 이름은 읍면동 허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읍면동 허브화나 커뮤니티 케어에 이렇게 보여지는 뉘앙스는 우리가 네 글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다? 제가 이거 쓸게요.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네트워크. 이거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직조예요. 왜 그러냐면 네트가 그물이죠. 네. 예, 워크가 일이에요. 그물 짜는 일이니까 직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싹 바꾸셔야 돼요. 조직? 예, 조직입니다. 참 과학적이죠? 예, 이런 과학적인 옷만 과학이 아니라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이것도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설명한 거 뭐 설명은 장황하게 했는데 뜻은 똑같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또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듣고 나면은 나 저거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이 나시면은 다음부터는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어찌됐든지 간에 커뮤니티 케어는 다음 정권 때 또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펀드 매니저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면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실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으로요. 중복수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준 것을 다음 달에 주고 내년에도 주고 계속 준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떻게요? 이번에 준 것을 다음 달에 주고 내년에도 주고 계속 준다. 왜 주냐고 물으면 줘야 하니까 주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아픈 음식물들이 있죠? 쌀과 김치. 제가 99년도에 생활시설에서, 즉 거주시설에서 근무했을 때는요, 그렇게 라면이 많이 들어왔어요. 라면 박스가 어마어마했어요. 라면 박스 앞에 두고 사진 찍으면 사진에도 안 나와요. 지금처럼 막 사진기가 되게 커서 이렇게 가까이 찍어도 멀리 찍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때 사진 찍으면요 정말 라면 박스 몇 개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쌀과 김치로 바뀌었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래는 모르겠는데 28년째 대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죠? 제가 오늘 나이 드신 분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 사람들은요 옛날에 배고픔이 최고로 고통스러웠어요. 초분목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때 그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복지의 최고의 단점은 보여지는 것을 되게 중시해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지라는 것을 그냥 보여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뒤에다가 쌀 잔뜩 쌓아놓고 사진 찍으면 뭐라고 그래요? 뽀대 난다고 하죠. 여러분들 쌀에 세는 단위, 쌀에 세는 단위가 뭐예요? 포대죠. 뽀대 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배추 농사가 흉년이 돼도 김치, 배추 농사가 풍년에도 김치, 김장김치를 담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장김치 담그기 제목은 전부 95%가 이상이보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왜 김치가 사랑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김치가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희생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근데요 김치라는 걸 줬을 때 생활에 좀 보탬은 되겠으나 뭐 그게 뭐 그렇게 막 아주 큰 의미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요 김치 아닌 것 지금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다? 금전 그러니까 뭐 병원비라든가 학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보편적이고 아주 대중적인 어떤 자원들보다는 일부의 자원들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같은가?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게 같으세요? 아니요. 아, 달라요. 스마트폰 다 다른 거 쓰시잖아요. 그죠? 예. 보편성. 인간이 원하는 건 모두 같은가? 아니라는 거.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수성. 예.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예. 개별성. 예. 말 그대로 우리는 개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의 욕구에, 그거에 민감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상관없이 있으니까 준다. 라는 건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서구 남자 주인공이 자기 자녀가 그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을 사가는데 그 게임기를 사가요. 게임기를 사가는데 애가 게임기를 딱 풀어보더니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아빠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5월 5일 어린이날 준 거를 10월달에 또 주냐고. 그죠? 그건 뭐냐면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주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남자 주인공은 생일 선물을 할 때 의기양양하면서 내가 우리 애 생일 선물을 챙겼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아이는 생일 선물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니 왜 5월 5일날 줬던 걸 또 주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 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부산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빠가 시간이 없어서 라고 얘기하면서 못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원조품을 준다 라고 했을 때, 아 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다른 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거 뭐 말해봐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돈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우리 없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쌀과 김치를 준다라는 건 그건 복지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욕구에 맞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복지고, 그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건 뭐예요? 자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육을 통해서 복지와 자선에 대해서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선은요, 전문가가 아닌, 복지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복지라는 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엔 욕구에 맞춰서 주는 거 자체가 복지고, 욕구와는 상관없이 뭐 그냥 있는 걸 주는 것은 자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이것도 편의주의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 장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요, 그 자녀가 부산 가고 싶다라는 걸 결국 아빠가 들어줘요. 그래서 휴가를 내가지고요, 반차를 냈어요. 왜? KTX가 연락 빠르니까. KTX 타고 갔다가 타고 오면은 4시간, 5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차를 쓴 거죠. 딱 1시까지, 점심시간 전까지.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나 점심시간 전까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요, 그 KTX 안에도 칸이 다르잖아요. 말 그대로 VIP 석이 있고, 그죠? 특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석이 있는데, 서군에는 특실에 타요. 특실에 타는데 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사건이 뭐냐면요, 기차 대합실 아시죠? 지금 대합실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들으시는 분은 대합실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그 대합실 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근데 영무원이 그걸 봐요. 근데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못 보죠. 여러분들 기차 타시면은 눈부터 감잖아요. 졸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부산에 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데 라고 하고 사진만 찍을 뿐, 그걸 말리려고 하거나 이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물리면은 좀비가 되니까 물리고 물려서 결국엔 그 바라보고 있는 영무원까지 덮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 서구의 딸이 봐요. 서구의 자녀가 봅니다. 보고 아빠를 깨우려고 하는데 뭐 기차가 워낙 손살같이 가니까 어떻게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차에 좀비가 되어가고 있는 소녀가 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봐요. 근데 그 좀비 소녀가 그 기차칸에 넘어져 있는 거를 역무원이 보고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역무원이 물리게 돼요. 물리게 되는데 물린 상황에서 업고 가는 거죠. 이렇게 목을 물고 있으니까 업고 가면서 그 기차칸을 이렇게 가는데 되게 신기한 건 그 좀비가 되어가는 소녀가 기차칸 그 중간을 터벅 걸어가는데도 누구 하나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저러지? 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무원을 물고 이렇게 업고 가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좀비 소녀가 그 역무원에 업힌 상태가 돼서 가는데도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무딜까? 왜 이렇게 무딜까? 그런데 결국에는 좀비가 좀비를 물고 좀비가 좀비를 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갑자기 감염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감염이 되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저거 뭐야 그러는데 그렇게 물려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데도 이러고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임리히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관리가 뭐예요? 자, 볼관자에다가 이로울 이자, 즉 이로움을 본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관리라는 게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즉 관찰한다 라는 뜻인데, 동네 사람들, 이 지역사회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런데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커집니다. 만약에 우리 코로나19 때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걸리면 걸리라지 그러면은 벌써 10,000명, 20,000명, 30,000명 막 이랬을 거예요. 부산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끊겨서 지금 몇 명이에요? 160 몇 명? 170 몇 명? 맞나요? 네. 그렇게 한 동네 안에서 160 몇 번째 대상자 160 몇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바랍니다. 뭘 바라냐? 관심을 좀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임리히의 법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임리히라는 사람이요, 하임리히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기 썼으니까 하임리히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형 사고, 여러분들 뭐 소위 말하는 참사라고 얘기하죠.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는 것은 300건의 사소한 사고와 29건의 중형급 사고가 일어난 다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후라는 게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찰을 잘했더라면, 조금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민했더라면 아마 그 좀비는 그 기차 안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각지대 계층이 고독사고 하는 거, 고독사 사건 한참 했을 때 부산이 16개 시군구 중에서 15개 시군구가 15개 구군이 어떻게 됐어요? 다 고독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응? 뭐 말 그대로 재개발 지역에서 노모를 모시고 살던 지적장애 아들하고 있을 때 지적장애 아들이 엄마 죽은지도 모르고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집에서 막 돌아가신 지 3개월 만에 발견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부산일보에 계속 연일 발표되는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물론 소리 없이 죽지만 집안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가지게 되면은 그런 일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어떻게 된다? 일정 정도 줄일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미연에 왜 대형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는가?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미연에 대형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까요? 관심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도와주냐. 근데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도와주냐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문제. 사회 문제. 이거는 무슨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 문제라는 것을 뭘 얘기를 하냐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영향력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대기업 회사 아들이면서 중역 있잖아요. 걔 누구야? 유아인이 연기했던 걔가 그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다라고 얘기한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곧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데 에휴 우리 때도 담배 폈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무슨 16살 15살밖에 안 된 시키가 대가리에 피도 안 바른 시키가 말이야 담배를 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건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뭐다? 그걸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 때는 어떤 거다? 대다수의 문제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 들으셨는데 대강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여기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정책으로. 우린 진짜 필요한 걸 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적합한 걸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그래오지 않았지만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그것을 실현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중복수혜.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땐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뭐다? 하임리의 법칙.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